이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이 큰 틀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문가와 물론 이제 지금 얘기는 다 끝까지 못 듣긴 했습니다만 좀 대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참 복잡합니다.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도 지금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미국이라든가 일본 경제는 상당히 호황인데 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되고 있고요.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예상보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습니다마는 그 한국은행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좀 낮아지는 걸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인데요. 네. 이 5개월째 취업자 수 10만 명이죠. 이게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로 고용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청년 실업률 문제라든가 또 일자리 증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지금 진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런 것이 잠재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뭐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특히 수출 산업 같은 경우도 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산업의 영역이 편중돼 있고 또 국내 산업과 연관 효과가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국민 경제에서 플러스 요인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번 이제 방안, 대책들 중에서 이제 관심을 특히 끌고 있는 게 정부가 포용적 성장, 또 성장의 포용성, 이런 단어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 워딩은 얼마 전에 그 경제수석이 됐죠. 신임 윤종원 경제수석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윤 신임 수석에 따르면은 이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inclusive growth라 그래서요. 네. 이것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네. 이론이 있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로 나타난 IMF라든가 이런 곳에서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주요한 의제로 그랬었죠. 선택될 정도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또 특히 그런 표현이 맞습니다. 나왔던 예,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경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균등하게 보장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참여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불평등 완화라든가 이걸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성장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이 문제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윤종원 신임수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임금 인상으로 견인되는 것만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 현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방향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은 공정경제,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뭐 열패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겠죠. 이런 공정경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조성 방안으로서의 어떤 혁신 성장 문제 이 부분을 같이 포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했고요. 네. 그 이후에 정부 여당이라든가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부분들의 좀 포괄적인 개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고 포용적 성장으로 좀 서서히 좀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으로만 견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죠. 예. 네. 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좀 짚어볼 건데요.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된 게 저소득층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 지원입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을 더 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목표를 2020년까지 달성하기가 어렵다. 불가피성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제 이제 밝힌 건데요. 오늘은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셨지만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이 함께 가야 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사이클을 두 마리 토끼인데 결국은 어느 점들이 강조될 거야.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파이 얘기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제 파이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 나눌 것도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라든가 분배의 불균형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소득 수조 성장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대신 혁신 성장을 통해서 이런 성장률을 좀 높여보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거로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도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이 됐던 게 저소득층의 일자리 그리고 소득 지원인데요. 정부가 재정을 더 푼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당정협의에서 나온 문제 사안하고 지금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강조한 부분이 같이 이제 논의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상당히 골자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일명 EITC라 그래서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이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초연금. 이 하위 20%에 대해서 이건 2년 앞당기는 건데요. 계획보다 내년에 30만 원으로 주기 인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일자리를 3,000개 정도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 외에도 청년들에게 이제 청년 실업이 워낙 심각하니까 월 50만 원 해서 6개월간 이 창업에 대한 취직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그런 지원금을 지원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어제도 나왔지만 이제 김태년 정책위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체감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소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별도로 또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예. 네. 사실 좀 촘촘한 대책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결국 문제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당장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 또 향후 논란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상되는 부분 선제적으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태년 정책위장이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결국은 기초연금을 이제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그러고요. 또 올 9월부터 25만 원으로 또 이제 그 노인 고용산업 이기적 노인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나눠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연상에 예산에 이 부분들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추경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추경 부분은 뭐 세금이 좀 더 거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결국 이제 국가 채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결국은 좀 계속 증대하고 있단 말이죠. 2021년도에는 약 35.9% 정도의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산 문제는 결국 정부에서도 이제 기획을 하고 짜겠지만 국회하고 논의될 사항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이러한 긴급 대책안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논의될 것인가가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방안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이 좀 언급은 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한 4-5가지 되는데요. 지금 카드 수수료 문제는 네. 소상공인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소상공인 페이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0.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 소상공인 페이를 쓰게 되면 소비자가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카드 수수료 문제, 높은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이라든가 생계비 이런 저금리로 대출을 하겠다.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발표에 따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맹점주에 대한 이 부당 그 갑질 당하는 거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맹점주 부담 특히 이제 갑에서 대기업이라는 데서 이제 광고비를 한다든가 그럴 때 단체로 부담을 시켰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도 19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나온 게 이제 임대차 문제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이런 네. 부분 또 1년, 2년마다 계약 갱신되니까 이 문제는 결국 이제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관련법이 한 8개 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논의 중인데, 이 문제를 국회하고 협력해서 이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서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라든가 상당히 유불리한 점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제시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속도 조절론을 일정 정도는 수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최저임금 문제는 그건 제 기억으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만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후보들도 얘기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 약 13.3%가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그쪽은 한 자리 숫자인데 1점 몇 %, 상당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건 분명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으면 속도 조절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갈 경우 시장 경제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연착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자영업자라든가 어제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으면 을과을간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관계가 형성돼 버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상 좀 사전에 지금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이런 충격을 완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전에 항명적인 작업들이 좀 진행된 다음에 최저임금이 좀 인상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겠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진척이 안 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이제 인상이 되니까 영세업자라든가 소상공인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는 정부가 이런 연착륙이 늦었지만은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장관들이 협의를 해서요. 빨리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했습니다마는 국회하고의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이 상생 협약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정부 이런 부분들도 좀 선행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 자체가 그 자체를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뭐 분명히 따져볼 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회적 논란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네. 상당히 여론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이 영세업자가 자영업자가 지금 568만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인구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여기서 기자가 리포트했습니다마는 이런 직장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거기서 또 이제 이 열패자가 되는 경우도 사실인 거고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로 좀 짚혀져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그 논의를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을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10.9%인가 10.3% 인상된 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서 수혜를 받기도 했던 약 140만의 노동자들이 그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또 사회적인 또 부작용이 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도를 좀 조절하고요. 대통령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어떤 완화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본질적인 문제 또 상호 간의 협약이라든가 협력 문제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정부 앞에 놓인 숙제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